엄마가 죽으면 어차피 내 집인데 미리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명예 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딸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말수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틀 사이로 들어온 빛이 바닥을 가로지르며 먼지를 반짝이게 했어요. 순간 괜히 마음이 쓰였죠. 창문을 닦아야겠다 싶었지만 눈길은 곧 거실 한쪽 벽의 영정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액자 위에도 희미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윤말수는 장롱 서랍에서 낡은 면수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죠. 사진 앞에 서서 천을 유리 위에 대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미끄러졌지만 모서리 쪽은 먼지가 뭉쳐 걸렸어요. 틀 가장자리에 쌓인 먼지를 손끝으로 밀어내며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닦을수록 남편 얼굴이 또렷해졌죠. 눈가의 주름, 입가의 미소, 귀 옆 작은 점까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햇살이 액자에 부딪히자 반짝였어요. 당신 오늘도 잘 있지.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그 침묵조차 이제는 익숙했어요. 면수건은 세탁기 옆에 있는 다라이에 따로 담가두었습니다. 먼지 묻은 천은 바로 씻어야 얼룩이 남지 않아요. 찬장을 열었더니 안에는 그릇들이 반듯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네 식구 분량을 꺼냈지만 지금은 접시 한 장, 국그릇 하나, 수저 한 벌이면 충분했죠. 밥솥 뚜껑을 열자 흰 김이 훅 솟아올라 얼굴을 감쌌습니다. 밥을 한 공기 덜어 상 위에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냈어요. 배추김치가 반쯤 남아 있었죠. 어제 먹다 남은 시금치 나물도 작은 접시에 덜어내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고소한 향이 퍼졌어요. 밥, 김치, 나물. 상은 단출했지만 허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신문을 펴놓고 앉아 있었을 시간이었죠. 말수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셔츠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빨래도 돌려야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죠. 아삭한 소리가 입안에 울렸습니다. 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설거지통에 담갔습니다. 물이 찰랑거리며 그릇을 적셨죠. 수세미에 세제를 짜서 거품을 냈습니다. 그릇을 문지르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국밥집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우시장으로 갔죠. 도축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싱싱한 고기를 고르려고 손전등을 비추며 살을 눌러보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가게로 돌아와 육수를 끓이면 냄비 뚜껑이 덜컹거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그릇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죠.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새벽 인부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깍두기 좀 더 줘요. 말수는 웃으며 깍두기를 한 접시 더 내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엔 몸이 바빴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덜 외로웠죠. 가게 안이 늘 북적였고 남편도 옆에서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게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릇을 헹구며 말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시장 갈 시간이었죠. 손잡이가 해져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 형광등 불빛이 환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문 너머로 하늘을 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502호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서 있었죠. 아이고, 오랜만에 뵈어요. 말순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어디 가셔요? 병원 가려고. 무릎이 말을 안 들어. 계단만 오르면 욱신거리고 목소리에 피곤이 묻어났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시겠네. 병원 다녀오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좋지. 나이 들면 여기저기 고장 안 나는 데가 없어.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천천히 나가고 말순도 뒤따라 나왔어요. 로비를 지나며 경비실 앞을 보니 아저씨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가볍게 손을 들었죠. 요즘 택배 많죠? 예, 하루 종일 분류하느라 정신없어요.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순도 따라 웃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골목길을 돌아 시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채소가게 앞에 콩나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말순은 봉투를 뜯어 콩나물을 담았습니다. 두부가게로 가니 유리 진열장 안에 하얀 두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모 드릴까요? 한 모만 주세요. 아주머니가 두부를 꺼내 비닐에 담아주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말순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어 생선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얼음 위에 고등어가 반짝이며 놓여 있었죠. 얼음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등어가 튼실해요. 한 마리 가져가요. 오늘은 됐어요. 다음에 살게요. 장을 다 보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비닐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손잡이를 바꿔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장본 걸 넣었죠. 콩나물은 채소칸에, 두부는 위 선반에. 문을 닫으니 냉장고가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말순은 핸드폰을 들어 수십 년 된 친구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경희가 받았죠. 나야 말순이. 말순아. 뭐해? 방금 장 보고 왔어. 넌? 집에 있지. 아까 병원 다녀왔어. 검진 받으러? 응, 별일 없어. 혈압약만 타왔어. 경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동네 재개발 소문 들었어? 말순이 묻자 경희가 대답했어요. 응, 신문에 났더라. 근데 언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몰라. 말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경희가 잠시 웃더니 말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벌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이야.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 칠순이란 게 아직 낯설어. 낯설긴 해도 어쩌겠어. 그냥 사는 거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오후가 시작된 거였죠. 말순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드라마 재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인공이 울며 누군가를 붙잡는 장면이었어요. 말순은 화면을 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손등으로 문질렀더니 따가웠죠. 낡은 카디건 소매로 다시 눈을 닦았습니다. 칠순이라는 말은 아직 낯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름이 깊고 손등엔 검버섯이 박히고 허리가 조금 굽은 모습. 그게 자기 얼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날들은 계속 흘러갔죠. 말순은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어요. 전날 밤에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이 되자 다시 눈이 떠졌어요.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화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 등교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 빨리 와 하는 목소리, 가끔은 자전거 체인 소리까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크게 아픈 건 아니었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쓸어 넘긴 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도연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딸이었죠. 옆에는 사위 태호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사과, 배, 귤이 가지런히 놓여 투명 비닐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곧 칠순이잖아. 이번에 내가 여행 보내주려고. 도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호도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과일 바구니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 우리가 얘기해 줄게. 태호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힘 있는 손길이었어요. 태호는 저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과 태호는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 여권 있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옛날에 만든 거. 근데 아직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럼 새로 찍자. 내일 오후에 내가 다시 올게. 같이 사진관 가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굳이 내가 안 와도 되지 않니? 나 혼자 가도 돼. 아니야, 엄마. 여권 사진은 까다로워. 내가 같이 가는 게 마음 편할 거야. 태호도 옆에서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늘 제가 도연을 챙기던 입장이었는데 딸이 저를 챙긴다니.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든든했어요. 옷은 간단하게 챙기면 돼. 엄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도연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이런 돌봄을 받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고맙다, 도연아. 뭘? 엄마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엄마. 아직? 너희 올 줄 몰랐잖아. 그럼 우리 같이 먹자. 내가 준비할게. 도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냉장고 여닫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분명 제 집인데 마치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셋이서 도란도란 식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뒤 부엌에 갔던 도연이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배와 사과가 예쁘게 깎여 있었습니다. 제 앞에 접시를 놓으며 포크를 건넸습니다. 엄마, 먼저 먹어. 저는 포크를 들어 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즙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도연은 제 옆에 앉더니 배를 하나 더 집어 제 입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나 더. 저는 입을 벌려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어릴 적 제가 밥을 떠먹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뀐 듯 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태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말했습니다. 일정은 다 짜놨습니다.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가 전화를 받았어요. 나야. 말순아. 무슨 일이야? 오늘 도연이가 집에 왔었어. 여행 보내준대. 여행? 어디로? 동남아 쪽이래. 좋은 리조트야. 사위도 같이 왔는데 진짜 잘해주더라. 경희가 웃었습니다. 좋겠다. 너도 좀 쉬어.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 그러게. 근데 좀 어색하더라. 내가 그런데 가도 되나 싶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야지. 애들이 효도하는 거잖아. 경희 말투에는 의심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쁘게 축하해주는 듯 했죠.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나니 거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과일 껍질이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들렸습니다.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말수나 잘 다녀와라 하고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차렸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 한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도연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괜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져 보기도 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준비 목록이 머릿속에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모기약, 얇은 가디건, 슬리퍼, 선크림 모자. 하나하나 생각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이 퍼졌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전날 도연이 내일 오후에 다시 올게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간다니 별것 아닌 일인데도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듬성듬성 섞여 있었지만 염색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에 검은 머리가 반짝이면 더 어색할 것 같았어요. 단정하게만 보이면 충분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도연과 태호가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준비됐어? 그럼. 그냥 가면 되지 뭐. 좋아. 차 가져왔으니까 바로 가자. 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내가 여권 사진을 또 찍게 될 줄이야. 생각해보니 지난번 사진을 찍은 지 10년은 훌쩍 넘은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으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도연은 운전대를 잡고 태호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선 상인들이 가게 앞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진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안쪽에는 카메라와 조명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울렸습니다. 안에는 중년 남성이 있었어요. 사진관 주인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권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태호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흰색 배경이 뒤에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 위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주인은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턱을 조금만 당기세요. 고개는 똑바로. 네, 그렇게요. 저는 턱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웃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너무 딱딱해 보여도 싫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번쩍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프린터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봉투에 넣어 건넸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지만 더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싶었어요. 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권 사진은 원래 이렇게 나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진관을 나서니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가렸습니다. 태호가 문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권만 신청하면 됩니다. 차에 올라타는 동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마음을 흔들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오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준비해야 돼. 짐은 내가 같이 챙겨줄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짐은 내가 챙길 수 있어. 그러나 막상 뭘 챙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우선 기본부터 얇은 긴팔 옷, 모자, 선크림, 모기약, 슬리퍼. 알았다. 속옷은? 당연히 챙겨야지. 우리는 함께 옷장을 열었습니다. 선반에는 오래된 카디건과 여름 원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도연은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가져가. 시원해 보이네. 그건 오래된 거야. 색도 바랬잖아. 그래도 입으면 예쁠 거야. 편하면 됐지. 저는 웃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도연이 옷 투정할 때 제가 달래곤 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된 느낌이었어요. 짐을 싸다 보니 추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장사를 하던 시절 여행은커녕 하루도 편히 쉬기 힘들었어요. 새벽마다 국밥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여름에도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여행이란 단어는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7순이 넘어서 여행을 간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작은 캐리어가 반쯤 찼습니다. 도연은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여행 가는 거야. 저는 캐리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실감이 나네.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행 시간은 다음 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가 공항까지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캐리어는 벽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나이 들어 비행기를 타는 게 괜찮을까? 혹시 아픈 데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말순아. 이제 내 차례야. 그동안 남편 챙기고 자식 키우느라 바빴잖아. 이번엔 내가 누리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창밖 하늘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며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공항 입구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벼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도연과 태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화물 접수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앞사람의 가방이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죠. 직원이 캐리어를 들어 올려 무게를 재고 태그를 붙였습니다. 가방은 벨트를 타고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오래 품고 있던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 같았죠.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사람들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가방에서 핸드폰과 지갑, 작은 소지품을 꺼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순간 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직원이 손을 들어 저를 세웠습니다. 혹시 금속 물건 있으세요? 저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얼른 꺼내 바구니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시 지나가니 이번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땀이 났어요. 나이 드니 이런 절차가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딸 부부를 쫓아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도연과 태호는 창가 쪽 나란한 좌석이었는데 제 좌석은 한참 떨어진 가운데 열이었어요. 저는 탑승권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 좌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니? 좌석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 예약이 늦어서 그래. 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표정엔 미안한 기색이 없었죠. 저는 탑승권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괜한 걸 물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제 좌석을 찾아가 앉았습니다. 가운데 10좌석이었는데 양옆은 체격 큰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왼쪽 남자의 어깨는 팔걸이를 훌쩍 넘어와 있었고 오른쪽 여자는 발 아래에 작은 가방을 두어 제가 발을 뻗을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앞좌석 등받이와의 거리가 가까워 무릎이 닿을 듯했죠. 멀리 도연과 태호가 보였습니다. 창가 쪽이라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폰을 나눠 끼고 화면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웃음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리며 하늘로 치솟았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침을 삼키며 귀를 뚫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양옆 사람들은 의자에 기대 편안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붙이지도 못한 채 긴장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좁은 테이블을 내려 작은 쟁반을 받았습니다. 밥과 반찬이 있었지만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몇 번 들다 말았죠. 양옆 사람들이 팔을 움직일 때마다 제 팔꿈치에 닿아 더 불편했습니다. 저는 팔을 배 위에 올리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남자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이어폰까지 꽂고 있어 깨우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꺼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눈치를 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는 점점 저려왔지만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뜨겁고 습한 기운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택시 기사들이 몰려와 말을 걸었습니다. 알아듣지 못할 언어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연의 뒤를 따랐습니다.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캐리어 바퀴가 자꾸 걸려 덜컹거렸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도연과 태호는 앞서 걸었고 저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택시에 올라 숙소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못 보던 나무들이 도로 옆에 줄지어 서 있었고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눈에 띄었죠. 저는 피곤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기대와 달리 건물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입구에선 곰팡내가 났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가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의자 하나가 있는 방이었어요. 침대에 앉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매트리스는 얇고 스프링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샤워실 문을 열자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얼른 문을 닫았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했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방 괜찮아? 응, 괜찮아. 여기 감성 좋은 데야. 인터넷에서 핫플이래.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거야.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속으로는 이게 무슨 감성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 건데 엄마는 방에서 쉬어. 내일 일정도 있으니까 피곤하시잖아. 나가서 먹는다고? 그래, 알겠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편의점 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습니다. 이거 드세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있어요. 물도 있고.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하나, 삼각김밥 하나, 작은 생수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삼각김밥이라니 참 우습네. 주전자에 물을 끓여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밖으로 튀었어요. 뚜껑을 덮고 젓가락으로 눌러 놓았습니다. 김이 뚜껑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과 함께 다정한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계단 내려가실 때 다리 아프시다 했잖아요. 응, 알았다. 너희 덕분에 좋구나. 오늘은 같이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 좋아하는 생선구이도 있대요. 뒤이어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들과 함께 여행 온 다른 할머니 가족이 머무는 모양이었죠. 문 너머의 따뜻한 풍경은 제 방 안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제 방에는 컵라면 김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젓가락 끝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면을 한 입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 국물의 짠맛과 함께 묘한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마음속에서 나 여기 왜 온 걸까 하는 중얼거림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 옆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태호가 돌아온 거였죠. 복도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게 귀에 닿았어요. 여기 진짜 대박이더라. 사진 찍은 거 봐봐. 진짜 예쁘게 나왔네. 이거 올려야겠다. 목소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메뉴가 어땠다. 분위기가 좋았다. 어디가 예쁘다 하는 말이 벽을 타고 들려왔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의 공기는 따뜻하고 활기찼지만 제 방은 조용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섞여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코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컵라면 봉지가 더 선명히 보였죠. 값싼 한 끼로 남겨진 제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였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오히려 제 귀를 더 또렷하게 울렸죠. 한참을 뒤척이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 시계를 보니 아직 어둑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슬리퍼를 신고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핸드폰과 방키를 챙겨 문을 열었죠.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 로비로 향했어요. 경비 직원이 졸린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한국말로 중얼거리며 손짓을 했습니다. 파도치는 흉내를 내고 바다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경비가 웃더니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곧장 직진하면 바다가 나온다고 알려준 거였죠. 저는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눅눅하지 않고 선선했어요. 바람이 얼굴에 닿으니 기분이 맑아졌습니다. 경비가 가리킨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시야가 탁 트이며 바다가 나타났죠. 모래사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부드럽게 발바닥에 닿는 감촉이 새로웠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자국이 선명히 찍혔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밀려왔다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소리가 일정한 호흡처럼 이어졌어요.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소금기 섞인 냄새가 코끝에 닿았죠.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멀리 파라솔 아래 작은 노점이 보였어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에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노점 주인은 중년 여자였어요. 웃으며 손짓으로 메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사진이 붙은 메뉴판에서 쌀국수를 가리켰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 쪽으로 들어갔죠. 잠시 뒤 그릇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국수였어요. 흰 면발 위에 고기와 채소가 얹혀 있었고 옆에는 고수와 라임이 담긴 작은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이 확 올라왔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수 냄새가 낯설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젓가락을 들어 면을 집었습니다. 처음엔 향이 강했지만 씹을수록 괜찮았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시원하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라임을 짜 넣으니 새콤한 향이 어우러져 더 상쾌했죠. 반쯤 먹었을 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별것도 아니네. 정말 그랬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는데 막상 해보니 괜찮았어요. 오히려 맛있었습니다. 그릇을 다 비우고 주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현지 돈이 필요할 거라는 딸 도연이의 말에 공항에서 급하게 바꾼 현지 돈이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앞으론 내 밥은 내가 챙긴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가 챙겨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면 되는 거였죠.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아직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게 문들은 닫혀 있었고 사람도 드물었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리조트로 돌아와 계단을 올라 제 방에 들어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카락이 바닷바람에 흩날려 조금 젖은 제 모습이 비쳤어요. 손으로 쓸어 넘기니 소금기 냄새가 은근히 풍겼습니다. 침대에 앉자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닥 위에 빗줄기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가디건을 벗어 의자에 걸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눈을 감으니 아까의 파도 소리가 귓가에 다시 맴돌았죠.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고 조용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햇살이 점점 깊숙이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도연과 태호는 여전히 자기들만의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숙소에 남아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똑같이 나가더라도 두 사람은 늘 앞서 걸어가며 사진을 찍거나 가게를 둘러보았죠. 저는 그 뒤를 따라가느라 숨이 찼습니다. 발이 자꾸 느려져 몇 걸음씩 뒤처지곤 했습니다. 관광지 입구에서 일이 있었습니다. 표를 사려는 순간 도연이 가방을 뒤적이다가 작게 말했죠. 아, 해외 결제되는 카드를 두고 왔네. 태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지갑을 꺼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지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하며 계산대에 올려놓았죠. 세 사람분의 입장료였습니다. 그들은 영수증도 받지 않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에 쥔 지갑의 가벼움을 느끼며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낮은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집 어차피 나중엔 내 거잖아.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가 작게 웃으며 대꾸했죠. 그러게. 명의만 바꿔두면 참 좋을 텐데. 괜히 나중에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응, 미리 정리해두면 얼마나 편한데.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귓가에 그 말들이 오래 맴돌았습니다. 입장권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명이라니 그 단어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 제 쪽을 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현지 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칠순 선물이라더니 결국 내 돈으로 다 하는 여행이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실망과 허탈이 번갈아가며 밀려왔습니다. 며칠의 일정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돌아올 대답은 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슴속에서는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귀국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기의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한국 땅에 다시 발을 디디니 묘하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도연과 태호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이 타자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죠. 저는 혼자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서 다짐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캐리어를 현관에 두고 바로 다시 나갔습니다. 곧장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어요. 마음을 이미 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리점 문을 열자 직원이 대기표를 건넸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앉아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가서 말했습니다. 번호 바꿀게요.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번호가 개통되었고 제 손에는 낯선 숫자, 조합이 찍힌 종이가 쥐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낯설미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도어록 교체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현관 앞에 앉아 낡은 키패드를 뜯어내고 새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불빛이 켜졌을 때 저는 환하게 빛나는 파란 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오롯이 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에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자동이체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일도 도연의 생일도 아닌 제 마음에 드는 숫자 조합을 눌렀습니다. 패드 위에서 숫자가 눌릴 때마다 작은 쾌감이 전해졌습니다. 직원이 묻더군요. 비밀번호는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늙었어도 그건 못 잊지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 박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닿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의자에 앉으니 서진이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입장료며 식사값을 전부 제가 냈던 일, 사위와 딸이 집 명의를 바꾸자고 은근히 떠봤던 일, 그때 느낀 서운함과 불안함까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하면서도 눈빛은 제 쪽에 고정돼 있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서진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앞으로 명예 변경이나 재산 관련해서 압박을 가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접촉이나 재산 문제에 대한 경고만 담으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겁을 줄 필요는 없어요. 대신 어머니 의사가 분명하다는 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누군가 제 편에서 이 상황을 정리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새 도어록을 만져보았습니다. 매끈한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지문 인식 버튼에 제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파란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여도 괜찮다.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 며칠 후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작은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엔 도서관에 들를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늘 멈춰있던 발걸음을 이제는 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나 태호가 아닌 오롯이 제 의지로 채우는 하루였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연락처가 단출해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남겨두었으니까요. 통장을 펼쳐서 잔고를 확인하고 생활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 손으로 지킨 돈이었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초록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나답게 살자. 머그잔을 비우고 부엌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컵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로 도연이는 집까지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바꿔버린 번호와 교체한 도어락이
두 사람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길로 나를 흔들려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래 누르지도 않고 3번 정도 짧게 울리더니 곧 멎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도어뷰를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조카 영미였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선물용 음료수를 들고 서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모, 저예요. 영미. 영미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었지만 웃음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영미야. 웬일이니? 영미는 현관 앞에 선 채로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도연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고모랑 요즘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번호도 바뀌고 그러면서 요즘 고모가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걱정을 하던데요. 여행 갔을 때도 많이 헷갈려 하셨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이 이제 친척들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구나. 직접 치매라는 단어를 꺼내진 않았지만 듣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했다는 사소한 일들이 도연의 입을 거치면 치매 증상처럼 포장되어 퍼지는 거였죠. 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영미야, 너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똑똑히 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니? 영미는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알아요, 고모. 그래서 그냥 직접 뵈러 온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영미는 애써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는 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영미도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요. 영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쿵쿵 뛰었습니다. 이제는 내 말보다 도연의 말이 더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웠습니다. 도연이 엄마 치매래라는 말이 돌고 돌아 결국 사실처럼 굳어져 버릴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틀 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짧지 않았습니다. 길고 묵직하게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도어뷰를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윤말순 시댁 맞죠?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발길을 돌리고 복도를 걸어가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신문과 전단지 사이에 낯선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부동산 상담. 연락 바랍니다. 이름도 회사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문구 하나뿐인데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 결국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지통에 던져 넣었지만 그 4글자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락 바랍니다. 누가 왜 나에게?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하며 도어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이었고 옆에는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도연이야. 문 좀 열어봐.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 도어락을 바꿨대? 번호도 바뀌고 연락도 안 되고 이거 뭔가 이상해. 도연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이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엄마, 왜 대답이 없어? 우리야. 열어봐. 저는 숨을 죽이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커튼을 치고 불을 껐습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저는 그마저도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성급해지고 약간은 화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도연과 태호의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연은 나를 깜빡깜빡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친척들에게도 그렇게 심어주려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결국 도연의 말을 믿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멀쩡하다고 해도 혼자 중얼거리는 노인의 말보다 딸이 떠벌린 이야기가 더 진짜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딸과 사위를 피해도 결국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제사 날이었습니다. 큰오빠네 집에 가야 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전통이라는 명목을 피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탕국 끓는 냄새가 풍겨왔고 접시 부딪히는 소리와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괜히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긴장된 기분이 더 커지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도연이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집 도어락은 왜 바꿨어? 번호는 왜 또 바꾸고? 요즘 왜 이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제가 곁에서 챙겨야 해요. 순간 거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향했어요.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짜야? 말순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준비해 둔 게 있었습니다. 도연이 집 앞에 찾아온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치매 검사를 했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나 멀쩡해. 여기 진단서 있어. 친척들이 봉투 속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제야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도연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호가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제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경희야. 말순아, 제사 잘 다녀왔어? 응. 그런데 너무 속상해.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도연이 친척들 앞에서 제 정신을 의심한 이야기, 제가 진단서를 내보인 일, 도연이 고함을 지르며 나간 일까지 모두 전했습니다. 경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자식이고 뭐고 돈 앞에선 다 무너지는 거야. 너 잘했어. 흔들리지 마. 고마워, 경희야. 전화를 끊자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고요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그러나 여러 번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도어뷰를 들여다봤습니다. 도연과 태호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친척 몇 명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인 듯 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변호사 서진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류 정리를 위해 오가던 터라 마침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말수님의 변호사 박서진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호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변호사까지.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오시죠. 정리할 서류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진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내용 증명, 재산 목록, 은행 내역. 서진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말수님께서는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재정비하셨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압박이나 강요가 있을 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서류를 잡아채듯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거칠고 험악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도연과 태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도연 씨, 당신 어머니 집 명에 바꾸면 팔아서 돈 갚기로 했잖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남자의 외침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길을 도연 쪽으로 돌리니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고. 도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들켜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태호가 황급히 도연의 팔을 잡았지만 도연은 그 손을 뿌리치며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맺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억울한 희생자인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살려고 그랬어. 이 사람이 빚이 좀 있었는데 나까지 끌려 들어갔어. 엄마가 도와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순간 친척 몇 명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서늘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도연은 곧 고개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솔직히 말해서 집 어차피 나중엔 내 거잖아. 언젠가는 내 손에 들어올 집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눈물이 마른 자리에 드러난 건 탐욕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불쌍한 척하던 얼굴은 금세 차갑게 변했고 목소리에는 억울함 대신 뻔뻔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던 말은 결국 빚잔치를 가리기 위한 껍데기였구나.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낯선 남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단 침입하신 겁니다.
즉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고 태호는 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척들도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나가.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나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흐느끼며 나갔고 태호와 친척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척하던 딸의 얼굴과 결국 드러난 본색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이 울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도연과 태호가 제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치던 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삶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침이면 시장에 나가 채소 몇 가지를 사오고 오후엔 집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행 일은 모두 정리해 두었고 변호사 서진이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탈한 하루하루를 지켜내며 살았던 거죠. 반면 도연과 태호의 소식은 종종 들려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 태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 그만두었다는 얘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 저는 일부러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해주면 그냥 들은 척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일까 두려웠거든요. 조심스럽게 도어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도연과 태호였습니다. 세월이 두 사람을 많이 바꿔놓았더군요. 도연은 예전에 반짝이던 화장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이 까맣게 패여 있었어요. 태호 역시 말쑥하던 양복 차림은 온데간데였고 헐렁한 점퍼에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른 몸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도연이야. 문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다가가 도어비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뻔뻔함이나 억지는 없었고 그저 힘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망설임이 크게 일렁였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땐 우리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욕심에 사로잡혀서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도연이 말하며 흐느꼈습니다. 주저앉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태호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 바닥에 그대로 엎드린 채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돈 필요 없어?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같이 살게만 해줘. 나랑 태호 너무 힘들었어. 제발.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억울한 지난날이 떠올랐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저를 데려가 결국 제 돈으로 계산하게 만들던 장면, 입장료와 식사비까지 제게 손 내밀던 순간, 가리고 친척들 앞에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던 그 목소리,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용서하지 마라, 다시는 끌려가지 마라는 목소리와 그래도 자식인데, 피부치인데, 어떻게 내칠 수 있겠냐는 목소리. 저는 문에 기대선 채 문 밖에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고, 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도어락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눌러야 할지 내려놔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온 세월, 혼자 해결했던 문제들, 그리고 자식에게 기대려다 상처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뒤섞여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두고 두세 개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흐느낌과 사죄가 들려왔고 안에서는 주저와 갈등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그저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은 아직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끝만이 제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도연과 태호가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도연이 고개를 숙였고 태호도 따라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달싹였죠. 저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도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무겁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지만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김치를 꺼내고 남은 두부와 계란을 부쳤습니다. 국은 미리 끓여둔 콩나물국을 데웠죠. 밥솥에서 밥을 덜어 상 위에 차렸습니다. 밥상 앞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반찬을 건네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먹어라. 두부는 따뜻할 때가 맛있다. 도연이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두부를 집었습니다. 태호도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밥을 먹으며 조금씩 대화가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단답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처럼 웃음 섞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은 어릴 적 기억을 꺼냈고 태호는 결혼 초반의 일화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상이었지만 제 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또다시 속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계속 고개를 들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가족의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다시 한번 품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장을 보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웃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세일하는 귤을 고르며 도연이 농담을 던졌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호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말없이 들어주었죠. 평범한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치우고 난 뒤 저는 일부러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진 돈 다 사회에 환원하려 한다. 미혼모 단체 후원하고 아픈 아픈 아이들 도울 거다. 순간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도연과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을 읽으려 했죠. 하지만 이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거 너무 좋아. 우리도 같이 할게. 이제 욕심내지 않고 엄마 곁에서 같이 하면서 살게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맺힌 도연의 얼굴은 진심처럼 보였고 태호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내 시험을 통과하려는 연기일까? 속에서 두 갈래의 생각이 맞부딪혔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남은 의심이 서로 싸우고 있었죠. 두 사람의 말이 따뜻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낮에 도연과 태호가 보여준 반응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밖에서는 두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웃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도연과 태호가 제 곁에 머물고 있었지만 완전히 믿어도 될지 의심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제 돈만 환원할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도 도우려고 한다. 미혼모 단체 봉사부터 시작하려고 해.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긴장했어요. 혹시 싫은 기색을 보일까봐 다시 한번 시험하는 마음이 스쳤던 겁니다. 그런데 도연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엄마, 너무 좋다. 나도 가고 싶어. 태호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족이 함께하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험해 본다는 생각이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졌죠. 주말 아침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봉사장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태호는 무거운 박스를 대신 들고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작은 회관이었습니다. 미혼모와 아기들이 모여 사는 보호시설이었죠. 봉사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쌀자루를 옮기고 아기들을 안고 달래며 방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저는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땀을 흘리며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태호는 무거운 짐을 연신 옮기며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도연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도연이 아이 눈높이에 맞춰 조곤조곤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이모가 옆에 있잖아.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태호도 옆에서 아이들에게 풍선을 불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은 가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짜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나를 안심시키려는 걸까? 처음에는 또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진짜로 아이들과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은 꾸며낼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봉사가 끝난 뒤 우리는 회관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도연이 제 옆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 봉사활동이 이렇게 뿌듯한 건지 몰랐어. 태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처음 해봤는데 정말 보람찼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따뜻한 햇살 속에서 함께 웃는 가족의 얼굴이 진심이라는 걸 믿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따뜻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늘 위 흰 구름까지 평화롭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셋이 함께하는 삶으로.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하게도 집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겁고 고요했지만 이제는 온기가 번져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차린 저녁상 위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삶이었구나. 돈이나 재산보다 소중한 건 결국 함께 웃는 이 시간이라는 거요.